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막 울려 퍼지는 서버 기계음 때문에 지금 서울에 사는 20대 청년이 식료품을 사려고 7천만 원짜리 대출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면 약간 미쳤다고 생각하시겠죠? 하하, 네. 완전히 황당한 음모론처럼 들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 책상 위에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데이터와 기사들이 증명하고 있는 현실이 놀랍게도 바로 그겁니다. 단순한 나비 효과 수준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아주 차갑고 또 역동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경제적 톱니바퀴에 대한 이야기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심층 탐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인물은 딱 하나입니다. 도무지 상관없어 보이는 미국의 경제 지표, 얼치고 설킨 한국의 부동산 정책, 첨단 기술 동향,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 이 파편들 사이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숨겨진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거죠. 자,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런 개별 기사들은 그냥 그런 일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기 십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제목만 보고 쓱 넘기죠. 네, 하지만 이 자료들을 하나로 쫙 연결해 보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오늘 분석할 자료들은 미국의 AI 혁명과 패권 경쟁이라는 이 거시적인 바람이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의 조선소 크레인을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지갑 속 사정까지 좌지우지하는 그 구체적인 작동 원리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 복잡한 실타래 첫 번째 매듭부터 한번 풀어보죠.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건 미국에서 날아온 엄청난 경제 지표입니다.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연평균 2.1%라는 이례적인 상승률을 기록했어요. 2.1%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조차도 막 이렇게 높은 생산성이 지속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라며 놀랐잖아요. 도대체 미국 경제 현장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단순한 재택근무 효과라고 보기엔 숫자가 너무 압도적일데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이 수치를 견인하는 진짜 동력, 즉 메커니즘입니다. 과거 미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게 그 땅속에서 저렴한 에너지를 뽑아낸 셰일 혁명이었다면 지금의 이 숫자를 만든 건 클라우드와 AI를 통한 업무 자동화거든요. AI를 통한 자동화요? 네, 자료에 포함된 경제학자들의 분석을 꼼꼼히 보면 단순히 사람들이 일을 더 열심히 야근을 해서 생산성이 오른 게 아니에요. 기업 전반의 어떤 프로세스 자체가 완전히 재설계된 겁니다. 프로세스의 재설계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과거에는 주니어 프로그래머나 데이터 분석가가 수만 줄의 코드를 짜고 오류를 잡는데 일주일을 꼬박 썼다면 밤새면서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AI 보조 도구를 활용해서 단 10분 만에 초안을 완성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6일 23시간 50분을 더 고차원적인 전략 기획에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와, 10분 반에요? 네, 법률 로펌도 마찬가지예요. 수천 장의 판례를 AI가 1분 만에 싹 요약해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 시간은 그대로인데 상출되는 결과물의 양과 질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는 현상인 거죠. 그 잉여 시간이 모여서 만들어낸 결벽값이 바로 이 2.1%라는 거대한 수치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AI가 마치 그 산업혁명 시대의 증기기관처럼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점이죠? 이 AI라는 거대한 증기기관이 돌아가려면 엄청난 석탄, 그러니까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말 그대로 막 먹어치우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말 뜻밖의 기업이 대박을 쳤습니다. 바로 퀄컴입니다. 퀄컴 주가 상승이 엄청났죠. 무려 12거래일 만에 주가가 77%나 폭등했어요. 근데 잠깐만요. 퀄컴은 원래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AI 데이터 센터 하면 당연히 인텔이나 AMD 같은 전통적인 그 서버용 칩 강자들이 지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질문이 현재 실리콘밸리 하드웨어 지용도의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왜 퀄컴이 폭등했는가? 그 해답은 열 그리고 전력 소모에 있거든요. 열과 전력 소모요? 네, 기존 인텔이나 AMD가 주도하던 X86 아키텍처는 성능은 진짜 뛰어납니다.
근데 마치 거대한 머슬카처럼 전력을 엄청나게 소비하고 뿜어내는 열도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아, 기름 먹는 하마처럼요? 그렇죠. 현재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칩의 성능 그 자체보다도 그 칩들이 뿜어내는 열을 식히는 냉각 비용 그리고 전기세입니다. 아하,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전기세 감당이 안 되고 막 서버가 녹아내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퀄컴은 스마트폰이라는 아주 작은 기기 안에서 칩을 구동시키는 달인들이에요. 배터리 용량도 지극히 제한되고 쿨링팬도 없잖아요, 스마트폰은. 그렇죠. 손에 들고 다니니까. 네. 그 안에서 돌아가는 저전력 암 아키텍처의 절대 강자죠. AI 연산이 막 폭증하면서 데이터 센터들이 제발 전기를 덜 먹으면서도 일은 잘하는 칩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우성칠 때 아, 퀄컴이 딱 등장한 거군요. 네, 퀄컴이 스마트폰에서 갈고 닦은 그 저전력 설계 기술을 서버용 칩에 싹 적용해버린 겁니다. 즉, 기름 먹는 하마 같은 데이터 센터에 초고효율 하이브리드 엔진을 달아준 격이죠. 와, 전력 효율성이라는 이 시대적 요구가 시장의 패권마저 뒤집어버린 정말 극적인 사례네요. 기술의 한계가 하드웨어의 혁신을 강제하고 그게 다시 시장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정말 역동적인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 AI 반도체 이야기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죠. 바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입니다. 제가 이번 자료를 보다가 진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최근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중 경제사절단 명단이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애플의 팀 쿡, 이런 쟁쟁한 빅테크 수장들은 다 짐을 쌌거든요. 네, 다들 리스트에 있었죠. 네. 그런데 정작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AI의 황제, 젠슨 황은 그 명단에서 쏙 빠졌습니다. 아니, 최고 중에 최고를 집에 두고 간다는 게 약간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표면적으로 보면 되게 의아하죠. 하지만 이 부분을 지정학이라는 아주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명확해집니다. 젠슨 황이 배제된 건 뭐 기업의 규모나 로비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이죠? 바로 미국 대 중국 첨단 AI 칩 수출 통제 정책 때문이죠. 미국 정부에게 AI 칩은 이제 단순한 전자부품이 아니에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가장 강력한 전략 무기입니다. 전력 무기요? 네, AI가 단순히 자율주행이나 챗봇에만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미사일 궤도를 계산하고 사이버 해킹을 하고 군사 드론의 두뇌 역할을 한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아무리 무역 협상을 위한 외교 무대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가장 치명적인 최첨단 무기를 만드는 장인을 잠재적 적국의 안방에 떡하니 데려가진 않겠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첨단 기술이 곧 국방력인 시대잖아요. 미국은 철저한 디커플링, 즉 공급망 분리를 강행하고 있는 거예요. 관세 장벽과 수출 통제로 중국을 견제하는 이 거대한 체스판의 움직임이 글로벌 무역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진짜 체스판이네요. 실제로 우리 자료를 보면 이 지정학적 여파 때문에 한국의 수출 구조에도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무려 20여 년 만에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등극했어요. 와, 20년 만에요? 네. 최근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회복되면서 중국형 수출이 반등해가지고 막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긴 한데 무조건 중국, 이러던 과거의 그 절대적 의존도에 근본적인 균열이 생겼다는 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잠깐만요. 무역 통계가 바뀌는 건 알겠는데 이게 한국의 전통적인 굴뚝산업, 그러니까 중공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기사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조선업 말씀이시죠? 네, 최근 미국 국방부, 그것도 해군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의 한화, SK 오션플랜트, 뭐 HD 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소들을 직접 방문해서 함정 건조 역량을 꼼꼼히 점검했다고요. 네, 이례적인 행보였죠. 여기서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국방비를 제일 많이 쓰는 이른바 천조국이잖아요. 돈이 넘쳐나는데 마음만 먹으면 군함 수백 척은 거뜬히 만들 텐데 왜 굳이 한국 조선소까지 찾아와서 배를 만들어달라, 아니면 수리해달라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겁니까? 네, 정말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그 거대한 미국의 조선 인프라는 다 어디로 직말한 건가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시간과 생태계는 하루아침에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사례입니다. 미국의 조선업 붕괴는 수십 년에 걸친 구조적 결과거든요.
수십 년이요? 네, 냉전이 끝나면서 국방 예산이 대폭 감축됐죠. 그리고 동시에 상업용 선박을 건조하던 미국 내 조선소들은 한국이나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들의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에 밀려서 줄도산했습니다. 아, 상선 시성에서 아예 밀려난 거군요. 그렇죠. 배를 만드는 건 단순히 설계도랑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숙련된 용접공, 수백 개의 부품을 조달하는 하청 생태계, 그리고 거대한 도크가 지속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미국은 이 제조 생태계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상업용 선박을 만들면서 매일매일 근육을 단련하던 생태계가 죽어버리니까 어쩌다 한 번씩 만드는 그 군함 건조 역량까지 다 같이 붕괴해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현재 미국은 2055년까지 차세대 전함 수십 척을 도입해서 중국의 해군력 팽창을 견제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미국 내 조선소들은 새 배 납기를 맞추기는커녕 기존 배들 유지보수 그 MRO조차 제때 해내지 못해서 군함들이 항구에서 녹슬어가고 있는 실정이죠. 세상에 천조국 군함이 녹슬고 있다니.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상선 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건조 능력, 압도적인 가성비, 그리고 진짜 칼 같은 납기 준수율을 수십 년간 증명해 왔잖아요. 맞아요. 우리 조선업은 알아주죠. 게다가 최근 한국 제조업은 단순히 철판을 자르고 용접해서 붙이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현대차그룹이나 LG전자 같은 기업들 보면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거든요. 네. 제조 공정 자체를 AI와 결합해서 첨단화하고 있죠. 아, 기술력까지 결합이 되는구나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최고의 기술력과 탄탄한 제조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한국이라는 동맹국이 지금 너무나 매력적이고 절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와, 진짜 흥미진진하네요. 실리콘밸리의 AI 데이터 센터에서 시작된 그 열풍이 미중 패권 경쟁을 거쳐서 결국 한국 조선소 크레인을 움직이고 방산 주가를 밀어올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일까요? AI가 세상을 바꾸고 한국 중공업이 다시 르네상스를 맞이하는 건 좋은데 이게 당장 우리의 일상,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지갑과는 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이제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때죠. 네, 다시 미국으로 눈을 좀 돌려보죠. 4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3.8%나 올랐습니다. 물가가 도무지 안 잡히니까 파월 의장이 금리를 못 내리고 있죠. 그 파도가 고스란히 한국을 덮치면서 한국의 국채 3년물 금리도 연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자, 이 바다 건너의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압박이 한국 사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곡시키고 있습니까? 여기서부터는 거시경제 지표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극단적으로 양극화시키는지 그 좀 씁쓸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먼저 자산시장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볼까요?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특히 강남 3구 다주택자들의 주택 증여 건수가 진짜 폭증했습니다. 4월 한 달간 서울 집합 건물 증여가 전월대계 무려 56%나 급증했어요. 56%요? 아니, 갑자기 사람들이 가족애가 막 폭발해서 자식들에게 강남 아파트를 선물하고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이건 철저한 계산의 경과겠죠? 물론입니다. 핵심은 세금 방어라는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세금 방어요? 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나 종부세의 부담이 막 커질 거라는 우려가 겹치니까 자산가들은 집을 시장에 내다 파는 대신에 그냥 자녀에게 넘기는 쪽을 택한 겁니다. 아, 팔바엔 물려주자? 게다가 특히 지금처럼 고금리 때문에 주택시장의 조정을 받고 실거래가가 하락한 시점은 역설적으로 증여하기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거든요. 아, 증여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가가 낮아지니까요? 그렇죠. 거시경제의 압박이 다가오니까 자산을 가진 이들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부를 이전하면서 자신들만의 견고한 방파제를 더 높이 쌓아 올리는 겁니다. 집값이 떨어질 때가 오히려 세금을 덜 내고 부를 대물림을 절호의 찬스라니 진짜 자본에 놀리는 치밀하군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의 다른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의 기현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맞물린 곳인데요. 네, 이번 자료들에 나타난 여러 분석을 종합해보면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예를 들어 실거주 의무 유예라던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같은 규제 완화 조치들을 두고 아주 시각이 팽팽하게 엇갈립니다. 양쪽 입장이 다 자료에 나와 있었죠? 맞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런 정책들이 꽁꽁 얼어붙은 거래시장의 숨통을 좀 틔워주고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치명적인 경착륙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안전장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자료에 포함된 그 반대쪽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반대편 비판자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낳는 부작용을 아주 강하게 지적하죠. 규제 완화 이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든 송파구 같은 곳은 지금 전셋값이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치솟고 있거든요. 전셋값이 다시 뛰는군요. 네. 게다가 시세 차익만 10억 원에 달하고 거주 의무도 없는 이른바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 아파트에는 수백만 명이 막 몰려들고 있습니다. 아, 그 로또 청약이요. 뉴스에서 봤어요. 비판하는 쪽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책들이 결국 막대한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극소수에게만 거대한 자산 증식, 즉 로또의 기회를 열어준 셈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실수요자들의 주거 비용만 급격히 끌어올렸다고 분석하고 있죠. 거시적인 인플레이션 방어하고 미시적인 자산시장 안정화 정책이 현실에서 얼마나 복잡하게 충돌하는지 딱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강남 아파트 증여와 10억 로또 청약. 누군가에게는 이 고금리 시대가 자산을 쇼핑하고 대물림하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씁쓸한 단면이죠. 자,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수치는 완벽하게 대척점에 있는 정말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화려한 자산가들의 리그, 바로 밑바닥에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네, 부채 통계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들의 평균 빚이 무려 6,925만 원, 거진 7천만 원에 육박한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이 부채의 성격입니다. 성격이요? 네. 우리는 흔히 젊은 층의 빚이라고 하면 주식이나 코인, 이른바 영끌 투자를 하다가 실패한 결과겠지. 이렇게 단정 짓기 쉽잖아요. 저도 솔직히 처음에 기사 볼 때는 그 생각부터 했거든요. 하지만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청년들이 처음 빚의 늪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이유, 무려 67.9%가 다름 아닌 생활비 마련이었습니다. 생활비요? 와, 집을 사려는 것도 아니고 1억 천금을 노린 투자도 아니고 그저 한 달 밥값을 내고 월세를 내기 위해서 7천만 원의 빚을 져야만 했다는 건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이것이 바로 앞서 우리가 길게 이야기한 글로벌 거시경제, 나비 효과의 가장 참혹한 종착지입니다. 아, 이게 그렇게 연결되나요? 네, 생각해보세요. 미국의 높은 물가와 고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를 밀어올리면 은행 대출금리가 치솟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의 머무는 원룸의 전월세 대출 이자가 폭등을 합니다. 이자가 오르죠. 네. 거기에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은 식자재랑 생필품 가격을 쉼없이 끌어올립니다. 월급은 거의 그대로인데 방값하고 밥값이 한꺼번에 치솟으니까 생활비가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신용카드 할부를 쓰고 리볼빙을 하고 결국에는 제2금융권 대출까지 손을 대게 되는 그 구조적 메커니즘에 갇혀버린 겁니다. 아, 진짜 숨이 턱 막히네요. 고금리라는 똑같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 비를 맞으면서 세금을 줄여서 자산을 물려주지만 지붕조차 없는 청년들에게 이 비는 당장의 생존을 위협하는 홍수가 되어버린 셈이죠. 자료 보니까 10년 중 4명은 최근 1년간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고 하잖아요. 이건 진짜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선 사회적 재난 수준입니다. 마음이 참 무겁네요. 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전문가님, 우리가 분석한 자료들을 쫙 넘기다 보니까 이 우울하고 팍팍한 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본능적인 대응, 혹은 탈출구 같은 흥미로운 트렌드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바로 서울광장이나 광화문 같은 도심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 야외 도서관 열풍입니다. 작년에만 17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광장 그늘막 아래 빈백에 누워서 책을 읽었다고 하거든요. 네, 엄청난 인파였죠. 처음에는 그냥 날씨 좋은 날 다들 여고 활동하러 나왔나 보다 싶었는데 이 현상도 결국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경제적 압박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분석이 있죠. 정확한 통찰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시민들의 독서 문화가 확산됐다 이렇게만 읽으면 현상의 절반만 보는 겁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는 철저히 인플레이션과 고부채가 만들어낸 행동 양식의 변화거든요. 행동 양식의 변화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천만 원의 생활비 빚에 시달리는 20대에게 주말에 어디 예쁜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이랑 디저트 시키고 2만 원, 3만 원 지불하는 건 이제 사치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돈 쓰기가 무섭죠. 지갑은 얇아졌어요. 하지만 정서적인 만족감과 휴식에 대한 갈증은 오히려 그 팍팍한 일상 때문에 훨씬 더 커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은 들이지 않으면서도 감정적 충족감은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하게 필요해진 거군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료에서 언급된 필코노미,
그러니까 필과 이코노미가 합쳐진 개념의 실체입니다. 탁 트인 잔디밭에서 무료로 책을 읽고 문화 공연을 즐기면서 위안을 얻는 행위.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니었네요. 네, 17만 5천 명이란 숫자는 그저 독서를 사랑하는 시민의 수가 아닙니다. 돈이 들지 않는 고품질의 휴식처를 찾아 나선 이 팍팍한 현실을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 생존 방식, 그리고 안식처를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죠. 그러네요. 세상은 막 저 멀리 퀄컴의 주가 폭등과 미국의 군함, 강남의 부동산으로 쉴 새 없이 요동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광장의 잔디밭에 누워서 잠시나마 그 거대한 톱니바퀴에서 벗어날 숨구멍을 찾고 있었던 거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심층 탐험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많은 곳을 다녀왔습니다. 캘리포니아 데이터 센터의 기계음에서 시작해서 미중 패권 다툼이 불러온 한국 조선소의 부활을 거치고 또 강남의 자산증여와 빚더미에 짓눌린 청년들의 텅 빈 통장, 그리고 마침내 광장의 도서관까지 이어지는 이 길고 긴 나비 효과의 궤적을 쭉 쫓아왔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이 수많은 데이터와 현상들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고 봅니다. 지식이라는 건 파편으로 존재할 때보다 그것들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비판적인 질문을 던질 때 비로소 무기가 되거든요.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거시적인 숫자의 그 눈부신 성장 이면에는 늘 미시적인 삶의 그늘이 동반된다는 그 냉혹한 메커니즘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탐험을 마치면서 청취자 여러분에게 새로운 그리고 약간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AI가 기업의 업무를 대신하면서 막 2.1%라는 엄청난 노동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다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찬란하고 압도적인 AI라는 도구는 과연 생활비로 7천만 원의 빚을 진 청년들이 골방에서 노트북 하나로 그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부를 창출하게 만들어줄 궁극의 구명조끼가 될 수 있을까요? 아, 묵직한 질문이네요. 아니면 그 AI를 구독하고 사용하는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그나마 남아있던 그들의 일자리마저 빼앗아버리는 새로운 형태의 진입장벽이 되고 말까요? 바다 건너 시작된 이 거대한 혁신의 바람이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어떻게 끊어놓을지 혹은 어떻게 구원할지 여러분도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지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네, 당신의 다음 일상에 오늘 던진 이 질문이 작은 파문을 일으키길 기대하면서 이번 심층 탐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